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축구협회 전략강화위원회가 경기 준비와 선수단 관리 모두 실패한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건의했습니다. 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인데 이제 정몽규 협회장의 최종 결단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원벨트를 비롯한 25개 지역구 단수 추천 후보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민주당도 전략 공천지역과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단수 공천지역 14곳을 공개하면서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이 결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가 수교를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온 담화입니다. 높은 금리 부담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는 느는데 매물은 줄면서 서울은 전세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곳곳에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새벽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전원 사직서 제출과 병원 근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2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화요일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기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도 참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결정 직후 소속 병원 전공의들과 세부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이미 전체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에 동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빅5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2,7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병원 근무를 멈출 경우 진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렇게 빨리 단체 행동에 나설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사직서를 내면서 SNS에 글을 올릴 때만 해도 개인 사유라고 강조하면서 동료들에겐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었는데요. 어젯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광대 의대에서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냈다가 밤늦게 갑자기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건데요. 이후 밤 10시부터 전공의 협의회 회장과 서울 빅5 전공의 대표들 간의 비상회의가 열렸고 20일 근무 중단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지난 2000년 첫 의료 파업 이후 이번이 4번째인데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도구로 삼는 행위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혀서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의사협회가 지역 의사회별로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서울 각 지역의사회 깃발이 나부낍니다.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울시 의사회가 개최한 궐기대회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신고된 집회 인원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모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인천에서 시작된 의대 증원 반대 권기대회에 이어 사흘 동안 16개 시도의사회가 산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곧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방법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처럼 의료계가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갈 기미를 보이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분명합니다. 의대 증원 의지는 확고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상적인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절대로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정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의사협회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여는 이번 주말에는 의료계 집단 행동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의 단체 행동 움직임이 보이자 환자단체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다발골수종학회와 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환자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환자에게 진정성 있는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천과 경기 일부, 전북 지역의 단수공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또 전희경 전 비서관 등 25명이 총선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서울, 광주, 제주 지역에 이어 집권 여당의 총선 후보 25명이 추가로 결정됐습니다. 이번엔 인천과 경기 일부, 전북 지역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13석 가운데 2석 확보에 그친 인천에선 5명이 먼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윤상현, 배준영 등 인천 지역 기존 현역들도 모두 본선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오셨고 우리 당 지지율이 높은데 후보 여론조사에서 마이너스 나온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59개 의석이 몰린 경기에선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등 14명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박문규 전 장관과 이수정 교수가 경기 남부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 지역 탈원의 선봉장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경기 북부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진 전희경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 처음으로 심사문턱을 넘었습니다. 전 비서관의 단수 공천으로 같은 지역구에 도전한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은 자연스레 현역 가운데 첫 컷오프 대상이 됐습니다.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의 의석을 늘려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또 뒷받침하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되는 길로 가게 하는 소임 그 마음에는 다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출마한 성남 분당을은 단수 추천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김민수 당 대변인, 이상옥 예비후보와 경선이 예상됩니다. 전북 지역에선 재선의 정운천 의원 등 6명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영남권 공천 신청자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현역 의원이 몰린 전통적 강세 지역인 만큼 심사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과 현역 의원 단수 공천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사가 약하거나 현역 의원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곳들인데 공천 내용을 의식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후보를 바로 지정하는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4곳의 본선 진출자가 우선 확정됐습니다. 서울 강남을과 울산 남구갑, 부산 사하을 등 세 지역은 여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 부평갑은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상대적으로 계파 갈등 논란에서 비켜있다는 평가를 받는 곳들입니다. 역임제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연고가 아주 깊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달란트가 있으신 분, 또 본인의 출생지와 연관이 깊은. 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임 전 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중성동갑은 대표적인 전략 선거구입니다. 친문과 친명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만큼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첫 현역 의원 단수 공천 명단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지역구를 서울 서초울로 옮긴 홍익표 원내대표, 광진을에서 재선을 노리는 고민정 의원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 7명 모두 경쟁력이 크게 앞선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나머지 원외 인사 3명의 지역 역시 공천 파열음 등 당내 논란이 적은 곳으로 분류됩니다. 네, 그런 지역부터 우선 저희가 논의를 했고 논의한 순서대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 개별적으로 통보되면 다시 갈등의 불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가 대거 포함될 경우 집단 반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개혁신당이 정당 국가보조금 지급 하루 전날 양정숙 의원 영입에 성공하면서 6억 6천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 4천만여 원을 7개 정당에 배분했습니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54억 9천여만 원을, 국민의힘은 50억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양양자 4명의 의원으로 시작했던 개혁신당은 양정숙 의원 합류로 현역 의원이 5명이 되면서 애초 수천만 원 수준에서 많이 늘어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여야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에게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적절치 못한 질의라고 맞서며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물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아직 소환 조사도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건 굉장히 대단히 좀 예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해서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집중적으로 수사해놓고도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했어요. 그럼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을 했어야 될 사안인데. 박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몰라서 대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후보자 개인 비리 의혹을 두고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6년 전 아내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아내 몫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최소 6억 원대의 증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납부된 적이 없으니까 증여세 탈루로 보입니다. 먼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할 생각이 계십니까? 여당은 꼼꼼히 살피지 못했을 뿐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박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처갓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럼 결국 그게 배우자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입할 당시부터 공유했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늘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검찰 퇴직 이후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46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정관예우라고 공세에 나섰는데 박 후보자는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정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있는 만큼 수사 지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당과 교감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박 후보자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장시간 회의 끝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제 정몽규 회장의 최종 결단만 남았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소집된 날 축구협회는 안팎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문에는 클린스만 감독 해임을 촉구하는 화환이 진열되고 일부 축구 팬들의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축구협회장은 우리 국민들이 무서워서 아예 어디 있는지 숨어버렸습니다. 축구 감독이라는 자는 한국 감독인데 미국으로 날라버렸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3시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클린스만 호의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핵심 쟁점. 4시간 넘는 토론이 벌어진 끝에 전력강화위가 내린 결론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대표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유는 적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을 2번째 만났는데도 전술 준비가 부족했고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감독이 다양한 선수들을 직접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무엇보다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지도자로서 이에 대한 팀의 규율과 기준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내 체류 기간이 너무 짧은 근무 태도 역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회복이 힘들다는 위원의 의견도 소개됐습니다. 앞서 축구협회 임원진의 회의에 이어 공식 절차를 밟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의견까지 경질로 일치된 상황. 이제 최종 결정권자인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감독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팀 재건을 위해서 더 시급해 보이는 건 선수단 불화에 대한 교통 정리와 또 후임 감독 선임입니다. 계속해서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부재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질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대표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부분입니다. 전력 강화 위원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경질로 의견을 모은 만큼 축구협회 집행부가 다른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령탑 교체와 별도로 선수단 불화에 대한 교통 정리도 시급해 보입니다. 선수단 충돌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팀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팀을 위해서 징계해야 할 선수가 드러난다면 단호하게 징계도 해야 합니다. 대표팀 사령탑 후임 선정도 문제입니다. 당장 다음 달 21일과 26일에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태국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선임하기보다는 면밀하게 여러 후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재건을 위해 여러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 중심에 선 이강인이 손흥민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강인 측 대리인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강인이 탁구를 칠 때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즐겼고 탁구는 이전부터 항상 쳐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리인은 이강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사과의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이 결단을 내린다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가 전격적인 수교를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담화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쿠바 수교 발표 하루 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북일 관계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한미일 결속 강화 속에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마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하자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과 협력을 모색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과는 적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과는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한쿠바 수교를 북일 협력 관계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이런 입장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북한은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도 없고 접촉에 관심도 없다며 기시다 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실무 접촉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핵개발과 납치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고위급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하는 과정에는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지난해만 3차례나 만나는 등 치열한 물밑 작업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교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쿠바와의 수교 노력은 20년 넘게 이어졌지만 본격화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입니다. 지난해에만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나 접촉했을 정도인데 모두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방해 공작을 의식해서인데 쿠바는 형제국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에 소극적이었지만 끝내 마음의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쿠바 내 10,000명이 넘는 한류 팬클럽과 인도적 지원 등 우리의 꾸준한 관계 개선 노력이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수교 협상이 급진전됐고 우리는 설 연휴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쿠바 수교안을 의결했습니다. 수교 발표 시점도 뉴욕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외교 공안을 교환하고 5분 뒤 이를 공표하기로 하는 등 분 단위까지 치밀하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교가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둘 다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외교 관계가 있을 때 노동신문이나 조선영 텔레비전 나올 때 순서가 중국, 러시아, 쿠바예요. 네. 그리고 북한이 대사급을 서로 주고받은 게 6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하나거든요. 예. 북한 매체들은 우리와 쿠바의 수교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양 주재 외교단 연회에도 쿠바 대사가 초청됐지만 소식을 전할 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엔 쿠바가 빠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데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유산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정황도 있었는데요. 해당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소속으로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고 이재롱 목사가 지도자였던 곳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신자였던 박모 씨는 목사의 말에 속아 2016년까지 10년에 걸쳐 무려 30억 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 냈습니다. 목사는 본인이 하나님 말을 전하는 대언자라며 돈을 안 내면 큰일이 날 거라고 겁을 줬습니다. 식입증을 제대로 주지 못한 분들을 간혹가다 유서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단장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식입증 드렸는지. 반면 돈을 내면 당회장이 죄도 벗겨주고 치료도 해준다고 현혹했습니다. 당회장은 만민중앙교회 지도자였던 이재롱 목사로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최근 사망한 인물입니다. 장관이 그 성탄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년간 많은 문제 해결과 응답을 받아왔던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을 통해 이재롱 목사의 교회 내 성폭력을 알게 된 박 씨는 크게 실망해 교회를 떠났고 지난해 5월 사기 혐의로 A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재롱 목사는 신과 같다는 거짓말로 신도를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는 건데 경찰은 수사를 벌인 지 9개월 만에 계좌 입금 내역으로 밝혀진 6억 원가량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하고 A 목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지금은 다 만천에 드러났죠. 두려운 마음에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온전한 11조를 해주고 A 목사 측은 이런 박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지만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 외에 만민중앙교회 신도였던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서귀포 해상에서 침몰하던 화물선의 승선원 11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귀포항 남서쪽 61km 부근에서 침몰하던 1959톤급의 화물선 금양 6호의 승선원 1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도착 당시 배가 왼쪽으로 25도 이상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였고 풍랑특보로 파도도 높았지만 화물선 한미 쪽으로 구조 단정을 되는 데 성공하면서 승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조된 선원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양 6호는 앞서 어젯밤 9시 50분쯤 중국으로 향하다가 침수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발생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 등에게 해군과 어선 등 민관군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울산 고리 남동쪽 7km 바다에서 운항하던 17톤급의 선박 위치 신호가 끊기면서 해양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 해경은 현재 선장과 연락이 계속 닿지 않고 있다면서 해군과 함께 신호가 끊긴 지점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박이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던 중이었고 60대 선장 1명만 타고 있었던 걸로 보고 현재 항구 CCTV 분석과 함께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건물 내 전기 설비에 감전돼 일대 수십 가구에 정전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빌딩의 전기 설비가 갑자기 망가지면서 일대 수십 가구의 전기 공급이 자동 차단됐습니다. 원인 파악에 나선 한국전력공사는 빌딩 전기실에서 감전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한전은 주변 가구들에 대한 전기 공급을 2분 만에 재개했고 해당 빌딩은 설비가 수리되는 대로 전기를 다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당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 피고기업의 소장 송달이 늦어지면서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고령인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944년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던 양재영 씨 아버지는 일본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습니다. 겨우 살아서 돌아왔지만 손가락과 허리를 다쳐 평생 고통이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참 일본 측에 사과를 진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점이 아쉽고요. 양 씨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19년. 법원은 미쓰비시의 피해자 유족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1,9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세한 상속 지분별로 조금씩 그 인정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승소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무려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 측의 비협조로 소장이 송달조차 되지 않는 등 재판이 길어진 겁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유일한 생존자였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보지도 못하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하면 일본 쪽에서 나머지 절반의 잔을 채우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랄지 사과 조치, 배상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63건. 이 가운데 12건은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1건, 항소심 8건, 서울과 광주 1심 법원에서 4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의 주요 병원인 이른바 빅5 전공의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20일 새벽 6시에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 서울성모, 서울아산, 삼성서울 등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은 어젯밤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회의 끝에 이 같은 집단행동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빅5 대학병원의 모든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빅5 전공의 대표들은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고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도 참여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빅5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2,700여 명에 달합니다. 앞서 어제 박단 전공의협의 회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간 인수인계를 마치고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고 완광대병원 전공의 126명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친 뒤 의협 비대위의 투쟁 일정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선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개별 사직을 빙자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도구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북한의 정당 방위권을 문제 삼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일본이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이런 입장이 개인적인 견해라며 북한 지도부는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도 없고 접촉에도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우리나라와 쿠바가 수교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하자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과 협력을 모색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순항 미사일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의 시험 발사였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관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순항미사일 발사는 바다수리 6형의 검수 사격 시험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바다수리 6형이
1,400여 초 동안 상공을 비행하고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 측의 북방 한계선, NLL이 근거가 없다면서 자신들이 인정하는 영역을 침범하면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바다수리 6형은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로 러시아제 무기인 KH-35를 복제한 기존 대함 미사일 금성 3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4월 태양절 열병식에서 신형 지상 대해상 순항 미사일을 공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호위함과 쾌속정 등 우리 측 전투함선을 거론한 것으로 미뤄 신형 미사일은 목표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단순히 성능 개량했다기보다는 소형이면서 고기동하는 우리 해군의 신형 유도탄 고속함까지 타격 대상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서북도서 인근에서 우리 함정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 대해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며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NLL을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복해 거론한 만큼 서북도서의 긴장도 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경기 지역 단수공천 명단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배치했습니다. 경기 남부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수원벨트 탈환 의지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공천해 일찌감치 공을 들였습니다. 운동권 청산론과 함께 방탄정당 심판론을 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 원희룡 전 장관과의 대결 구도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기에 원 전 장관을 후보로 확정한 건 민주당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서둘러 입지를 다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 대표를 이른바 명룡대전 틀 안에 가두려는 전략도 담겼습니다.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이 대표가 과거 시장을 지낸 성남 지역 후보로 추천된 장영하 변호사 역시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저격수를 자처한 인물입니다. 여당이 수도권 탈환 전초기지로 꼽는 수원에선 당 영입 인재 3명이 한꺼번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직전 2번 총선에서 5개 의석을 모두 야당에 내줬던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함께 투입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보관으로 풀이됩니다. 2번 연속이나 전 지역구를 패배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깃발을 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근 지역인 분당 갑에 공천장을 받게 된 안철수 의원은 중도층 표심 공략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 첫 단수 공천을 받은 전희경 전 비서관은 험지로 분류되는 의정부 갑에서 경기 북부 지역 새모리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2차 단수 공천 명단이 발표되면서 첫 현역 의원 탈락자도 나왔습니다. 강세 지역인 영남권 면접까지 끝나면 물갈이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면접 나흘째인 오늘부터 이틀간 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권 후보자들을 심사합니다. 당 공천관리위는 오늘 세종과 대전, 경남과 경북 지역 후보자들을, 또 면접 마지막 날인 내일은 대구와 울산, 부산과 강원 지역의 후보자들을 대면 평가합니다. 이와 별도로 어제 면접을 마친 경기도 22개 지역구와 전남 충청 지역 공천 신청자 가운데 경쟁자가 없거나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오늘 3차 단수 추천 대상자로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단수 공천을 통해서 이른바 낙동강벨트의 현역 의원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지역구를 옮겨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한판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공천을 확정한 곳에는 부산 경남, 즉 PK 일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여기 포함된 단수분들은 단수 기준을 충족해서 여기 들어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복을 노리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입니다. 경남 양산을에는 민주당 현역인 김두관 의원이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예상 맞상대는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최근 지역구로 옮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입니다. 여당이 공천을 확정하면 경남도지사 출신 간 빅매치가 성사됩니다. 바로 옆 경남 김해을 역시 현역 김정호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삼선의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도전장을 낸 곳입니다. 지역 조직력을 내세운 민주당과 인지도 높은 중진을 차출한 국민의힘이 현역 대 현역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 북 강서갑엔 여당 호선 서병수 의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여 낙동강 전선은 더 넓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지역 소멸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놓고 정말 멋지게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는 야당에선 PK 공략의 전진기지, 여당에선 탈환과 사수가 꼭 필요한 곳으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 만큼 지키는 현역과 도전하는 중진의 대결 구도는 갈수록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녹색정의당이 범야권 비례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을 포함한 야4당과 시민사회 주체로 첫 공동 정책 토론회가 진행돼 통합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과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오늘 국회에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 등 야권의 정책 과제들이 주로 논의되지만 비례연합정당 관련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녹색정의당의 참석으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내일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계열사가 16,000여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모아 취업 제한을 위한 블랙리스트로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는 YTN 기자 등 70명이 넘는 언론인 명단까지 포함돼 그 수집 경위와 용도 등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노동자를 위한 대책위 측이 집단 소송을 예고하자 쿠팡 측은 형사고소로 맞대응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쿠팡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모아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PNG 보고서 일부입니다. 파일에는 71명의 언론인이 있는데 대부분 경찰 취재를 담당하는 사회부 팀장급 방송 신문 기자들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 한꺼번에 등록된 리스트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등록 사유는 엉뚱하게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YTN 사회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출입한 우철희 기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기자들이랑 취재 방향을 조율하고 1차 통솔하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쿠팡의 노동 환경에 대한 현장 취재를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굉장히 악의적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16,450명에 달하는 PNG 보고서에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쿠팡 전현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도 있습니다. 근무 태만이나 퇴직금품 수령, 고의적 업무 방해 등 구체적인 사유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노동자 대책위원회는 취재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는 물론 언론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정보들이 어떻게 유출됐고 관리됐는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쿠팡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을 거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법을 다 무시하고
또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쿠팡 측은 대책위 측이 주장한 회사 인사평가 자료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악의적이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사회부 팀장급 언론인들이 문제의 명단에 대거 포함된 이유는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고금리에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는 느는데 매물은 줄면서 서울은 전세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반포동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7억 원대였던 전세값이 불과 2달 사이에 3억 원이나 껑충 뛴 겁니다. 높은 금리 부담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9개월 넘게 고공행진입니다. 가파른 전세값 상승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규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30% 넘게 줄었습니다. 고금리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다가 빌라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들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해 8월 이후 넉 달째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6.8%로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매물을 구하고 싶다면 대단지 입주를 앞둔 주변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입주 단지들은 6개월 전부터 전세 물량을 구하는 그런 물량들이 풀리기 때문에 그 단지와 주변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 전세값 강세가 이어질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이 줄면서 서울은 전세난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설 때는 명절이라고 안 그래도 비싼 과일값이 껑충 뛰더니 요즘은 물량이 부족해 더 비쌉니다. 정부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일 앞에는 아예 발길이 머물지 않습니다. 수입이 안 되는 사과와 배는 물량이 부족해 설 때보다도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래시장도 오이 1개에 1,500원, 애호박 1개에 3,500원. 서민들은 먹거리 구매마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스컴에서는 무슨 2%다 뭐 1%다 그러는데 실제 물가는 20%. 그거 안 사고 그 밑에 걸로 이제 다른 걸로 찾고 있어요. 중동 사태의 기름값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주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2달 만에 1리터에 1,600원대로 올랐고 경유도 올해 처음 1,5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연장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인 지원을 다음 달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에서 50% 할인을 지속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높은 장바구니와 에너지 물가는 내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반등하고 있지만 나빠지는 내수를 떠받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수 부진은 좀 더 심화되고 수출은 조금 더 강건한 회복세를 이제 예상을 하였고요. 내수 부진이 예상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하락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의 수출 반등은 내년 상반기에나 세수에 반영되고 금리 인하는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가게는 상당 기간 혹한을 견뎌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칸 유니스의 최대 규모인 나세르 병원 안에서 총을 쏘며 작전을 벌였습니다. 140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있는 최남단 라파에서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행동을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가장 큰 병원이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총을 쏘며 안으로 진입하자 입원한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을 테러의 근거지로 활용한다며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We have credible intelligence from a number of sources, including from released hostages, indicating that Hamas held hostages at the Nasser hospital in Khan Yunis, and that there may be bodies of our hostages in the Nasser hospital facility. 겁에 질린 피난민 2,000명은 나세르 병원을 빠져나가 최남단 라파로 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우겠다며 라파에서의 군사행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라파에서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14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이 더는 갈 곳이 없어 대거 이집트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The possibility of a military operation in Russia in Rafah, with the possibility of the crossing closing down, with the possibility of spillover, the sort of the Egyptian nightmare, if you like, in a sense, is one that is right before our eyes with Ramadan looming. 6주간 휴전을 추진하던 이집트 카이로 협상은 이스라엘 대표단이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중단된 상황.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개전 이후 레바논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부으면서 휴전은커녕 전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칸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 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5년 연속 베를린의 러브콜을 받은 홍상수 감독의 신작과 함께 우리나라 작품 5편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우리 영화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은 기자입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는 어느 해보다 다채로운 한국 영화들이 공개됩니다. 우선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 여행자의 필요가 경쟁 부문에 올라 홍 감독은 5년 연속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주인공이 한국 여성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작품으로 홍 감독이 제작과 각본, 연출 등을, 연인 김민희 씨가 제작실장을 맡았습니다. 쌍천만 관객을 모은 범죄도시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은 작품성과 오락성을 두루 갖춘 영화를 선보이는 스페셜 갈라 부문에서 공개됩니다. 주연 배우 마동석, 김무열, 이동휘, 박지환과 허명행 감독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형사 마석도의 통쾌한 액션을 전 세계에 알릴 전망입니다.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를 소개하는 비경쟁 포럼 부문에는 배우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주연의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가 초청됐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이 개막식과 월드 프리미어 상영 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연출을 맡았던 김혜영 감독의 첫 장편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성장 영화를 소개하는 제너레이션 K+ 부문에 올랐습니다. 세밀한 연필화가 특징인 정유미 감독의 애니메이션 서클은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 곰상을 놓고는 모두 20편의 장편 영화들이 경쟁합니다. 개막작은 킬리언 머피 주연의 아일랜드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선정됐습니다. YTN 차정민입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 정도 더 낮습니다.
추위 속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와 충북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 춘천 영하 1.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9도, 부산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고요. 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